네, 오늘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의 조선의 정치, 이제 17세기의 조선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 같은 경우는 신진사대부들이 세운 그런 나라였죠. 우리 왕들 다 외우라는 거 기억나요? 태정, 태세, 문, 단, 세, 예성, 연중, 인명, 선.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가 조선의 15세기 정도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때는 관학파가 주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리고 연중, 인명, 선. 이때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이 훈구파와 사림이 대결하는 그런 사화가 발생했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도 세력을 표시해보면 신진사대부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관학파 사대부와 사림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관학파 사대부가 쭉 주도해 오고 있다가 관학파 사대부가 무엇으로 변하죠? 훈구 세력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사림 세력들이 이제 성종 때부터 어디를 바탕으로? 삼사를 바탕으로 등용돼서 훈구와 사림의 대결이 펼쳐졌던 그런 사화가 펼쳐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화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세력은? 사림의 세력은 쭉쭉쭉쭉쭉 올라가게 되고 훈구 세력은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의 원동력이 됐었던 것이 서원과 향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선조 때 임진왜란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펼쳐져요? 붕당의 분당이 이루어지게 되죠. 무슨 인과 무슨 인으로?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졌던 건 어떤 관직 때문에?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 때문에 나뉘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정철에 대한 처리 문제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고, 서인과 남인 같은 경우는 선조와 함께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고요. 북인은 당시 세자였었던 누구와 함께? 광해군과 함께 의병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17세기 이제 조선의 정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광해군. 자, 그러면 광해군 같은 경우는 서인, 남인, 북인 중에 누구랑 친하겠어요? 세자 시절에 자신과 함께 했었던 북인과 친하게 되겠죠? 그래서 광해군 때는 북인이 주도 세력이 됩니다. 자, 광해군 같은 경우는 전쟁 직후의 왕이니까 전우수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 대동법 같은 법도 이제 광해군 때 처음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 정세가 어떻게 변했어요? 동아시아 정세가 원래 동아시아에서 누가 싸움 제일 잘했어? 원래 명나라가 제일 셌었죠. 그런데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다가 힘이 쇠약하게 되고요. 만주 지역에서 누가 성장해요? 후금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해군의 선택은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명과 친하게 지내야 돼? 후금과 친하게 지내야 돼? 후금이 제일 싸움을 잘하니까 후금과 친하게 지내면 돼요? 명나라가 우리 도와주다가 힘이 약해지게 된 거잖아. 여러분들 지금은 막 승호쌤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쌤 막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제가 막 늙고 힘없고 막 이렇게 막 병 들고 이러면 쌤 뭐예요? 짜증나요? 저리 가요? 도움도 안 되면서 막 이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광해군 같은 경우는 조선을 도와줬었던 명, 그리고 지금 힘이 센 후금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같은 거리 외교, 바로 중립 외교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관련돼 있는 그런 영상의 한 장면이 있죠. 광해라는 영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영상 한번 보고 올까요?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대를 보내도록 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요. 홍문관은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대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뭐길래 이만의 백성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요?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아비로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 더 소중하오. 네, 영상 어땠어요?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었나요? 네, 그런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영상을 사용했으니까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서인들 같은 경우는 명예에 대한 의리, 명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랑캐에게 손을 내미는, 오랑캐와 명나라를 같은 등거리로 놓고 있는 그런 광해군의 중리외교를 용납할 수 없었죠. 그런데 외교를 잘못했다고 해서 왕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에게 어떤 죄로 광해군을 쫓아내게 되냐면 폐모살제 라고 하는 죄로 이제 광해군을 쫓아내게 돼요. 폐모는 뭐냐면 어머니를 패했어. 어머니를 가뒀어. 그리고 살제, 동생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광해군 같은 경우는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험난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식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어. 그러다가 선조가 느즈마키, 굉장히 어린 부인을 얻어요. 그 굉장히 어린 부인에게 정식 부인이에요. 거기서 동생이 태어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 얘는 되게 큰 라이벌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선조의 마음이 점점 그 동생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선조가 죽어요. 그래서 당시에 세자였었던 광해군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 그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해야 되겠죠. 어떻게 죽이냐면 증살이란 걸 하게 됩니다. 증살이 뭐냐면 쪄 죽이는 거야. 찜질방 같은 데서. 그래서 그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이고 어머니를 이제 가둬놨으니까, 그래서 사대부의 법도에 어긋난다 라고 해서 서인 세력이 중심이 돼서 광해군과 북인 세력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된 거죠. 우리 과거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만든 거, 중종 반정이 있었죠. 그럼 광해군을 쫓아내고 누가 왕이 돼요? 인조가 왕이 됐잖아. 그럼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를까요? 인조 반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북인 같은 경우도 이제 멸종 동물이 되고요. 그리고 서인이 주도 세력이 돼요. 그리고 서인이 주도하는데 남인이 참여하는 그런 정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쌤이 오늘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약간 쇳소리, 거친 소리 이런 게 날 수도 있고요. 좀 기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섞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그건 볼륨 조절이나 이런 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광해군을 중리외교를 했다고 쫓아냈어요. 그렇다면 인조 같은 경우는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까? 누구랑 가까이 지내겠어요? 그래요. 명과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불러요. 미안합니다. 명과 친하고 이제 후금을 배척하는 그런 정책. 근데 지금 동아시아에서 누가 싸움 제일 잘한다 그랬어요? 후금이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했잖아. 싸움 제일 잘하는데 배척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맞겠죠. 몇 대 맞아요? 2대 맞게 됩니다. 이제 인조 때 2차례 호란이 발생해요. 그래서 호란에 대해서는 이 아래다가 박스로 간단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호란. 이 호자는 오랑캐 호자예요. 승호쌤의 호자는 오랑캐 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후금이 세력을 많이 키운 상태였었죠. 그때 정묘호란이라고 일어나요. 그래서 정묘호란이 발생해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조가 강화도를 피신해서 이제 도망가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후금과 무슨 관계가 되냐면 형제 관계가 돼요. 이제 우리가 후금에게 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세가 조금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후금이 힘이 더 세져요. 그래서 후금에서 나라 이름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청으로 바뀌게 되고요.
청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4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를 섬겨라, 우리를 제일 큰 나라로 모셔라, 명과의 관계를 단절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싸움이 펼쳐지게 돼요. 주전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우리는 청과 싸워야 돼 라는 입장과 주화론,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보단 낫잖아, 우리가 저걸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두 입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뭐가 더 우세했을까요? 뭐가 더 우세했을까? 싸우자라고 하는 주전론이 더 우세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잘 펼쳐져 있는 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런 대화, 이런 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후금이 쳐들어왔죠. 바로 이것이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청에게 사대하고요. 청에게 사대하고, 그리고 명과의 국교는 단절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호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병자호란 밑에 한 줄만 더 적을게요. 그래서 이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삼전도의 굴욕이죠. 인조가 어디서 항전을 해요?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항복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 황제가 높은 단을 쌓고 있고요. 삼전도로 이제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은 단에 있는 청나라 황제를 향해서 이제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찢는 그런 굴욕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 순간이 이 삼전도의 굴욕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봤죠. 많은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조의 두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도 이제 청의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조의 두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요.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인조가 내 아들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돌아왔으니까 아빠 원수 갚아줄 거지? 라고 했는데,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 같은 경우는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 지금 우리가 청에게 복수할 때가 아닙니다. 청은 과거 명나라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청에게 배워야 합니다. 북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조 막 머리 상처가 막 욱신욱신거리고 막 난리가 났죠. 야! 버럭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벼루를 집어던져요.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가 시름시름 앓게 되는데 거의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소현세자는 독살설 이런 것들이 조금 유력하게 제기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소현세자가 왕이 된 거야? 복림대군이 왕이 된 거야? 복림대군이 왕이 된 거죠. 그게 바로 효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 여기는 원래 선생님이 그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는 저 구석에다가 이제 그려주는데 구석으로 옮기기가 조금 힘드니까 여기다가 적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적어도 되고 딴 데다 적어도 됩니다. 인조에게는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소현세자 그리고 복림대군. 그런데 소현세자는 죽었죠. 그래서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요건 좀 이따가 조선 최고의 논쟁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논쟁 때 필요해가지고 여기 우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효종, 복림대군 아빠 원수 갚아줄 거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네 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효종 같은 경우는 북벌, 북벌운동을 추진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나라 왕들 중에 가장 약간 약간 그런 싸움 잘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성인 2사람이 들기도 힘든 막 그런 청룡도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효종이 죽게 되는데, 효종이 죽을 때 어깨가 너무 넓어서 관이 안 맞았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어깨 깡패, 뭔가 막 그런 느낌, 괜찮은 그런 멋진 느낌,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효종 같은 경우는 북벌을 위해서 많은 군대를 키우고 열심히 훈련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나라가 야, 우리 러시아랑 싸울 건데 너희 군대 좀 보내줘
라고 했어요. 효종이 저 청나라를 치기 위한 군대인데 이걸 보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다가 군대를 보내게 되죠. 2차례 보내게 되거든요. 나선정벌이라고 하는데 그 나선정벌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너무 잘 싸운 거야. 효종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젠 정말 북벌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늘 너무 신난다 먹고 죽자 이러면서 신나게 막 먹고 놀고 이랬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효종이 죽게 됩니다. 야사에는 그러니까 정식 역사가 아닌 그런 데는 효종이 정말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직전 순간에 죽었다고 해요. 효종이 어떻게 죽냐면 기록에 따르면요 효종은 여드름 짜다 죽게 됩니다. 선생님 뭔 여드름 짜다 죽어요? 기록에 얼굴에 난 큰 종기를 제거하다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얼굴에 종기야 이거 뭐라고 불러요? 여드름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효종의 죽음도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따르게 됩니다. 효종을 담당했던 어이 있죠. 침을 놨는데 여러분 여드름 제거하는 방법이 뭐야? 물론 요즘 피부과는 레이저 이런 거 하겠지만 당시 조선에 레이저가 없었을 거잖아. 그래서 소독한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안에 있는 피랑 고름 짜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어이가 수전증이 있었대요.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로 죽은 왕이 바로 효종인데요. 이 효종의 죽음에 대해서도 좀 많은 미스테리, 의혹, 타살설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성인들이 북벌을 주장하긴 했는데 정말 청나라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청나라를 치면 기득권 세력의 힘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대로 유지되는 게 좋은 거야. 전쟁하자, 전쟁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지금 기득권 세력이니까. 그래서 기득권층이었던 서인이 효종을 제거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 게 바로 이제 효종의 죽음입니다. 의료사고로 죽은 그런 왕이 바로 효종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왕이 누구냐면 현종입니다. 그러니까 효종과 효종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현종이겠죠? 자, 인조도 죽었고 인조 부인도 죽었고 지금 효종이 죽었는데요. 이제 이 현종 때 논쟁이 하나 펼쳐지게 됩니다. 이 논쟁의 이름이 뭐냐면 예송 논쟁입니다. 두 차례 예송 논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예송 논쟁은 상복을 몇 년 입냐를 가지고 펼쳐진 논쟁입니다. 누가 상복을 입는 거 가지고 나타나게 되냐면 인조 부인 중에 자이대비가 있었어요. 인조 부인 중에. 근데 이 자이대비가 효종이 죽었을 때 상복을 몇 년 입냐라는 문제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송과 관련해서 여기다가 필기해드리도록 할게요. 1차 예송 논쟁은 효종이 죽었을 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당시의 주도 세력이었던 서인과 그리고 참여하고 있었던 남인의 의견이 갈리게 돼요. 지금 효종은 자이대비 입장에서 몇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상복을 1년만 입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둘째 아들 죽었으니까 1년이겠네요. 그때 남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째 아들이라니요, 왕 아닙니까? 왕, 사대부들의 지존 아닙니까? 왕은 스페셜한 존재입니다. 사대부들의 최고 법도를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상복을 3년 입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종 입장에서는 누가 고마울까요? 현종 입장에서는 자기 아빠한테 둘째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세력과 왕은 스페셜한 존재야, 지존이야. 누가? 저 남인이 더 고맙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주도 세력이었던 서인의 말을 무시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예송 논쟁에서는 서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1년. 그래, 남인 고마워. 근데 서인 말 듣자 라고 이제 서인의 손을 들어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누가 죽을까요? 자이대비? 아니에요. 효종비가 죽게 됩니다. 2차 예송 논쟁, 효종비가 죽어. 그래서 또 논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서인과 남인. 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렵습니까? 지금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죽은 거 아닙니까? 상복 9개월만 입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인, 아이 답답한 사람들, 왕은 소 스페셜한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높은 사대부의 법도에 따라야 됩니다. 1년 입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계속 논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예속 논쟁에 대해서 뭐 일제강점기 이럴 때 조선은 저래서 망한 거야.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망한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쓸데없는 논쟁은 아니죠. 왕실이라고 하는 것의 정통성을 어떻게 보느냐 라고 하는 그런 주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현종 화났죠. 야 서인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자꾸 우리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 그러는데 둘째 아들의 아들인 나는 니네가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겠다. 야 됐어 니네 꺼져. 나 이제 남인이랑 정치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남인의 말을 따르게 돼요. 이것이 2차 예속 논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2차 예속 논쟁으로 인해서 현종 때 주도 세력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남인으로. 자, 예속 논쟁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과정,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했었던 이때의 정치를 붕당 정치의 원형이라고 불러요. 내가 집권당이긴 하지만 상대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예속 논쟁을 거치면서 이 시스템이 조금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는 해요. 왜냐하면 서인이 복수의 칼을 가는 거지. 야 남인, 내가 지금 니네 챙겨주고 이랬더니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의 뒤통수를 쳐? 내가 다음번에 권력을 잡으면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정치의 모습이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현종 다음에 바로 숙종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숙종 때의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부르냐면 환국 정치라고 불러요. 그냥 환국이라고 적겠습니다. 국면이 급속도로 전환되는 것을 환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환국의 박스를 좀 엿다가 그려보면요. 우선 주도 세력이 누구였어요? 남인이었죠. 그런데 남인이었다가 주도 세력이 서인으로 됐다가 그리고 또 남인으로 됐다가 다시 서인으로 되는 세 차례의 환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주도권이 바뀌었네랑 뭔가 다른 느낌으로 필기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 일당 전제와의 경향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의 당이 권력을 장악하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시스템, winner takes all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제일 번창했던 사업, 사약 사업이에요. 왜? 내가 권력 잡았어? 여보세요? 네, 남인 집에 사약 좀 택배로 부탁드려요. 내가 권력 잡았어.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서인 집에 지금 로켓 배송 부탁드려요.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이 넘어갈 때마다 휙휙휙 급격하게 국면이 전환되는 환국의 시기라는 겁니다. 숙종은 이게 자신의 나름의 탕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도 많아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도 재밌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숙종 별명이 금사빠예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숙종이 인현왕후도 있었죠. 그다음 장희빈도 있었죠. 나중에 무스리 최씨, 동희도 있었죠. 막 이 하나하나 스토리가 다 사극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스토리가 풍부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선생님의 그런 연기 수업 이런 것들이 약간 빙의라고 불릴 정도로 뭔가 막 되게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찍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니까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얘기는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당 전자의 경향 속에 결국 남인들도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남는 거예요? 서인들이 남게 되는데 이 서인들도 둘로 쪼개지게 돼요. 노론과 서론으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왕은 누구냐면 경종이라는 왕인데 우리가 필기나 이런 것들을 볼 거는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당 전제화로 인해서 붕당 정치가 굉장히 폐해가 많이 드러난 상황이 전개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건 너무 문제야. 지금 즉위하자마자 내가 지금 노론에 가깝다고 하니까 막 소론들이 난을 일으키고 이러다니 이거는 붙잡아야 해. 왕권을 강화시켜야 돼 라고 생각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영조인데요. 과연 18세기 조선은 또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될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